어제 이렇게 이 준비를 하다가 밤에 이렇게 좀 썼어요. 이렇게 앞부분에. 그 쓰는 게 써야, 쓴 기억을, 쓴 느낌을 갖는 거예요. 쓴 느낌을. 되게 좀 안정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PPT를 해도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 쓰는데 쓰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장 정도 쓰고, 지금은 자는데, 이 느낌으로 글을 계속 쓰고 싶다 이런 것도 받아서 좋고, 그래서 이제 기현쌤께서 감흥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저의 감흥력이죠. 계속 이렇게 감흥도가 높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나갔는데, 이, 진짜 이름이 좋을 것 같아요. 발 플로무드라는 분의 요 앞부분 서론 우리 그때 아마 했을 텐데, 글쓰기란 이런 거다라고 해가지고, 쌤들 서문, 서론, 이게 돌아가시고 나서 편집된 건데요. 이 앞부분에 글을 쓰는 게 감흥이란 단어는 없는데, 감흥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현쌤의 제가 친구니까 개인 과제를 드리면, 스피노자의 에티카에서 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정리를 다 모아두기. 그 다음에 들레즈 가타리가 쓴 그 노란색 책입니까? 스피노자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게 중간 뒤에 들레즈가 설명하는 용어 정리거든요. 용어 정리. 거기 변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손으로 이렇게 천천히 써보시면서 개념이 완전히 숙지를 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시간이 이제 천천히 차올라야 되는 것 같지만 요런 게 있어, 이런 게 가고. 그리고 알라딘에 치면 감흥, 정동, 이런 단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읽기보다는 내가 어떤, 관계 능력이죠, 능력. 그런 요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 여기까지 가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유리쌤의 자크 브루스 나무의 신화인데요. 유리쌤이 이렇게 잘 키워드가 이렇게 잘 아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를 천천히 읽을 건데요. 요게 그러니까 오편쌤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하실 때 앞부분에 덩어리를 이렇게 느낌 오시죠? 이렇게 키워드 달고 좀 묶어두고 키워드 달고 묶어두고 이렇게 우리가 가면은 좋다. 유리쌤의 이거를 읽어 우리가 따라가면서 아이 어떤 외소화라든가 일신교 다신교 요 관계라든가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쌤 읽어주세요. 성스러운 숲 네메톤. 레비스트로스가 야생의 사고라고 부른 것은 인간의 오래된 사유 양태로서 자크 브루스에 의하면 숲에서 유래한 지성이다. 야생, 소바주는 숲, 실바에서 유래한 말이고 야생의 숲의 사유방식 속에서 나무들은 살아있고 영혼을 가진다. 켈트인은 성스러운 숲을 네메톤이라고 불렀다. 성스러운 중심으로 한 나무를 중심으로 한 넓은 빈터가 숨겨져 있는 네메토는 일상 공간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금기로 보호받는다. 그곳은 건축물 없는 자연 신전으로서 제의와 회학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켈트의 땅으로 세력을 넓힌 그리스도교인들은 성림을 개간하고 투저원을 지어 흡착 고대 신앙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제의는 금지되고 숲은 훼손되었다. 숲 자체가 박해의 대상이 된 것이다. 브르타뉴 지방 전역이 깊은 숲으로 뒤덮여 있던 시절에 드루이드 사제와 은유 시인들의 후손이 이곳에 이주해 은둔했다. 태고의 숲이 사라지고 난 뒤 자연의 영들은 깃들어 살 장소를 상실하고 브르타뉴의 전설 속 마법의 숲으로 도망쳐야 했다. 브로셀리앙드의 숲 전설에 등장하는 마법사 예언자 샤먼인 멀리는 오래된 나무신의 흔적으로서 우주목 꼭대기에 스스로 유폐됨으로써 근원으로 돌아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나무들의 영혼. 성격을 가진 특별한 나무 이외의 모든 나무는 각기 고유한 본성을 가진 요정들의 거처다. 나무 요정들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또는 지은 죄에 대한 벌로 변신하는 요정담들에는 신의 몸이 들어 있으니 나뭇가지를 함부로 꺾지 말라는 경고가 들어있다.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가 나무에 대해 가지는 공손하고 열렬한 사랑이 변신 이야기의 이면에서 심오한 깊이를 더한다고 브루스는 지적한다.
경의를 표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는 중세 요정담에도 오랜 세월 제의를 올리던 나무들의 기억이 이어진다. 유교도 신들의 운명, 수망받던 나무신들은 교회의 추방 노력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신비롭고 기괴한 이교도의 신으로서 생생하게 살아남는다. 보슈의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은 이교도 신들로 가득 찬 행로를 표현한 그림이다. 숲의 지배자인 파는 사탄이 되었다. 재생의 주기를 상징하는 뿌리 달린 존재들, 반인반수, 목마가 어두운 숲에서 출몰하며 그곳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공포, 패닉을 유발하였다. 숲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러한 신들의 위험한 영향권 안에 있다고 생각되었다. 외따로 살며 비밀스러운 회합을 가지는 마법사와 마녀들은 본능적인 힘을 표상하기에 교회적으로 배척되었다. 나무 구멍에서 살면서 나무를 스승으로 삼는 많은 고행자들, 무시무시한 외모의 사냥꾼과 채석꾼들도 그리스도교의 건실한 윤리로부터 거리가 있는 자들로 여겨졌다. 나무인간, 야생동물의 호의를 받으며 숲을 지키는 괴물 같은 나무인간들이 시대를 불문하고 존재하였다. 이들은 깊은 숲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세력으로 본능적이고 어두운 힘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한다. 덴마크와 프러시아 왕가의 문장에 등장하는 벌거벗은 채 나뭇잎 왕관으로 허리띠를 차고 몽둥이를 들고 있는 나무인간 그림은 야생적 자연을 의인화한 것으로 고대 나무신의 마지막 화신이다. 요정의 기원. 요람을 들여다보는 요정은 인간의 출생에 관여하며 운명을 주재한다. 출산과 관련되기에 자연의 창조적인 힘을 행사하는 모성의 신을 계승하며 대지무의 풍부한 물과 달숭배와 관련된다. 운명을 주재하는 실 잡는 운명의 여신들이 요정의 조상이다. 모성과 운명의 여신을 모시는 모성과 운명의 여신을 모시는 골족 여사제들은 요정처럼 외따로 살면서 흰옷을 입고 약용식물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다. 점성술, 저주, 비밀제의 모두 드루이드 문명과 요정의 공통된 특징이다. 프로스는 개종을 거부하고 숨어 살았던 골족 여사제들이 요정의 역사적 기원이라고 본다. 이들은 이후 동화에 등장하는 산파이자 현명한 여인이며 노파로서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된다. 요정의 도구들. 마법의 지팡이는 그저 나뭇가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스러운 나무에서 유래하기에 생명을 부여하고 변모시키는 신성한 권능을 갖는다. 풍요를 기원하며 막대기로 땅을 치는 고대 의뢰는 지상의 힘을 불러 모아 씨앗을 부활시킨다. 헤르메스의 지팡이는 소통과 치유의 능력을 가지며 모세와 마녀의 막대기는 수맥을 찾는다. 이 지팡이는 마녀의 날아다니는 빗자루로 변천한다. 부활, 변화, 연결, 치유의 능력은 브루스에 따르면 나무의 속성이다. 마법이 풀린 숲, 공공의 금기와 심리적 두려움이 모두 해제된 지금, 더 이상 숲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18세기 말부터 열정적으로 전개된 탐험, 기원에 대한 연구, 개발은 모두 환상을 몰아내는 파괴 행위로 이어졌다. 이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우주밖에 남지 않았다. 식인기 오르고와 우리의 운명을 찾는 요정들은 우주 공간으로 쫓겨나고 있다. 과일나무 숭배. 고대인들은 식량을 주는 과일나무를 각별하게 숭배했다. 그들은 나무 열매가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과수의 여신 포모나는 과일의 숙성을 관장한다. 베르툼누스는 계절의 변화를 관장하고 과일나무에 정성을 들인다. 프로스는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자연과 더 친숙하고 성스러운 성격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여러 과일의 신비로운 기원과 용도에 경탄했다고 주장한다. 야생의 열매만으로 생존이 가능했던 황금 시대가 지나갔다. 재배 기술을 동원하여 수확량을 늘릴 수 있었던 올리브, 무화과, 사과 등은 문명의 과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도토리 수량이 감소하면서 올리브가 성스러운 참나무를 대체했다. 올리브 기름은 종교제의, 대관식, 치료약, 조명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문명의 나무들은 국가의 건설과 연관되어 올리브는 아테네 나무이고 무화과는 로마 건국 신화에 등장한다. 사과는 트로이 전쟁을 초래하는 등 탐욕에 대한 경고로 작동한다.
다수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무화과와 사과의 속성들은 줄곧 성적인 상징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나무 십자가까지 에덴 동산 신화에 등장하는 유혹의 나무는 기독교 예술에서 사과나무로 표현된다. 사과는 지식과 불사와 욕망의 의미를 갖는다. 은폐된 신의 비밀을 엿보고자 하는 인문적 지식은 위험을 동반한다. 불멸성은 초자연적 시련을 거쳐야 도달할 수 있으며 욕망은 질서를 교란하는 위반 행위를 초래한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는 이중의 의미가 있다. 생명의 나무로서 욕망, 즉 출산과 생식의 본능을 충동하고 동시에 지식의 나무로서 죽음의 고행을 초래한다. 불사를 꿈꾸는 인간은 영생을 주는 나무와 그 나무의 접근을 막는 뱀과 함께 삼각구도를 이룬다. 불멸성은 초자연적인 시련들을 거쳐서야 얻어질 수 있지만 아담은 뱀에 저항하지 않고 유혹의 짐으로써 생명으로부터 멀어진다. 창세기는 창조의 신이 복수의 엘로힘으로 지칭되거나 단수인 야훼로 지칭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한다. 복수의 하느님 엘로힘이 복수의 인간을 창조한다는 것은 남자이자 여자인 양성자로서의 아담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최초의 양성자의 심오한 의미는 남성적 원리가 유일한 권위를 갖는 가부장적 환경에서 유래한 창세기에서는 가리워져 있다. 하지만 히브리 전승에 나오는 세피로스의 나무 상징 속에 보존되어 창조적 힘의 발현 과정을 보여준다. 이 나무의 도식에서 이름 없는 영혼은 빛의 점으로 발현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광점 세피라인 씨앗에서 자라난 오른쪽 나무까지는 우주의 아버지이자 남성적 원리이고 왼쪽에서 나오는 가지는 위대한 어머니다. 두 갈래 가지 사이로 솟아나는 줄기는 균형의 축으로 써 천상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마지막 세피라는 어머니 여왕 산파 기혼자를 의미한다. 이를 창세기 신화에 적용하면 창조하는 유일신은 논리적으로 양성자일 수밖에 없고 하나인 신은 자기를 둘로 분리함으로써 우주를 창조한다. 마찬가지로 혼자였던 아담은 양성자로서 자기 몸에서 이브를 분리시켜 둘이 된다. 이렇게 분리된 창조된 우주와 이브는 자기 원천의 타자이자 육화된 물질화된 욕망이다. 그렇지만 이 태초의 창조가 완성되면 모든 것의 기원이자 모든 존재자의 어머니로서 다시 영원한 하나 동일자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세피로스의 나무 도식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된다. 양성성에 관해서 덧붙이면 나무는 암수의 특징을 동시에 띠고 있고 그 모호한 양성성으로 인해 현대인이 나무에서 남근상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고대에는 나무의 모성적 성격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생명의 나무는 아담과 이브가 상실했고 후손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낙원의 나무다. 예수가 흘린 피는 생명의 나무를 소생시키는 강물이 되고 그가 매달린 순환의 나무는 죽음의 나무이지만 신처럼 부활한다. 생명의 나무는 십자가 나무와 동일한 것이 되면서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이 됐다. 죽음의 시련을 이긴 신의 아들, 새로운 아담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죽음의 시련을 거쳐 인간과 신 사이의 통로를 연결하고 우주목을 새로 심었다. 자크 브로스는 역사상 교회가 승리한 이후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주목은 오로지 십자가 나무 하나로 존재하게 되었고 다른 나무 숭배제들은 금지되었다고 한다. 이교도들의 우주 체계는 상보성과 다양성에 기초하는 데 비해 일신론적 우주는 비관용적이며 이원론적이다. 일신론적 이원 세계에서 선한 영혼과 정신은 신에게 귀속되고 육체는 자연과 함께 악마의 도구로 버림받는다. 저자는 만물의 공존과 화합에 근거한 생명의 균형이 무너졌다면서 자연의 힘이 의 원천인 복잡하고 세세한 본래적 가치와 내재적 의미들을 나무로부터 소생시키고자 시도한다. 네, 이 마지막 부분에 그 유리쌤이 잘 정리해 주신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신교와 다신교, 요거를 잘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 양식으로는 일신교적인 게 이제 근대 소설 같은 거죠. 왜냐면 그게
주인공의 자기 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주파하잖아요. 단 하나의 주인공, 이런 거, 조연, 이렇게 나누는 거가 단 하나의 중심축이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승전결을 그 사람을 따라. 이게 일신교적인 내러티브이라면 동화는, 동화가 그림 동화, 그림 형제 동화집 읽으면 이게 왜, 얘가 왜, 이 주인공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다신교적이고 관계적이고 이러니까 어,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야말로 최근의 것이다. 그고 그 분기점을 돈키호테로 보죠. 돈키호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돈키호테 일부, 그 이제 돈키호테가 미쳤는데 책 읽다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기. 자기라고 하는 거를 붙들 수 없는 존재를 출현시킨 서사문학 자체가 자기를 붙들어야 한다는 이 사회적 의식이, 그러니까 자의식, 자기의식으로 이제 강하게 가는 시대랑 맞물려 있는 거죠. 돈키호테의 2부, 이거는 더 분열하는데, 일본이 히트를 쳐가지고, 한 살아있는 돈키호테가 책의 유행에 막 밀려서, 아니, 내가 진짜야? 아니야. 책에서 걔가 이렇게 말 안 했대. 이러면서 이제 엉망진창으로 되는 재밌는 얘기여서, 그 세계 문학의 날이 돈키호테 생일인가, 아니, 세르반테스 생일인가, 돈키호테 출간일인가, 뭐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되게 일신교적 세계가 출현한다면 주인공의 이름이 중요한 시대가 열리는 거고, 동화는 뭐, 박씨, 뭐, 고양이 이렇게 되니까 이름보다는 관계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유리쌤이 이 뒷부분을 가지고 나무의 신화를 생각한다는 것은 다신교적 세계, 야생의 세계, 대칭적 사고 이런 걸로 공부를 넓힌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책으로 이제 들어가서 제가 생각한 것과 선생님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려 보도록 합니다. 그 206쪽에 시작을 하면은 성스러운 숲과 나무들의 영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뭐 인류학 세미나 시간에 종교 영성 이런 얘기 되게 뭐 그게 뭐야? 라고 하지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 아, 까먹기 전에. 발 플러무드잖아요, 이분이. 플럼이 자두나무고 자기 집 원래 성이 아닌데 그 자두나무 그러니까 플럼 추리를 바꿔가지고 플러무드라고. 그래서 자두숲의 발시야. 그래서 이분이 나무로 자기 이름을 개명했다는 거를 이제 다시 알게 돼가지고 이름을 개명을 하셨더라고요. 성을 바꾸고. 그리고 이분이 아마 자기 그 숲에 그 자기를 묻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법으로 좀 저촉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자기 뒷마당에 이렇게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여기서 책을 추천을 할까요? 좋은 시체가 되고 싶어? 이 책이 재밌습니다. 좋은 시체가, 기껏해야 시체가 되겠지만, 요거 시리즈로 나는 좋은 시체가 되고 싶어. 이런 게 있는데, 장의사예요. 인류학자이자 장의사인데, 되게 웃기게 쓰여졌고, 얇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이런 것도 떠오르고. 유리생 글을 읽으면서도 많은 거를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뭐 토템폴 이런 것도 떠오르고, 나무 안에 여러 동물상을 새겨넣는 이런 것도 떠오르고, 제가 그 모노노케 히메의 수필신에, 원령공주 수필신에 사슴신이 나와가지고, 이게 사슴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뭐 공부를 하게 되면서는 동물인데 나무가 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양의적인 거고, 뿔 달린 동물이어서 신성한 거였네요. 뿔이 중요했던 거죠, 뿔이. 사슴신이 채택된 것은 뿔 때문이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석을 할 수 있고, 요 해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들어갑니다. 6장에 들어가면은 인용에 나와 있지만, 야생, BTS의 세비지 러브 이런 거 배경음악으로 깔고 야생인데 실바에서 나왔다. 실비아 애들 영어 이름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비아 숲이네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라고 수영쌤이 보신 건데요. 신성한 숲으로 갑니다.
208쪽에 208쪽에 첫째 줄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무는 일단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나무가 뒤에 나오죠. 생각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았는데 그땐 이미 신성함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 구글에 찾아보면은 그 나무 깎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길 뚫어놓고 자동차도 지나간다 이러면서 사진 찍고 그런 거 되게 거칠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첫째 줄에 208 엄청난 크기.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나무의 고유한 어떤 형태적인 특이성. 이게 신화가 만물 기원담입니다. 신이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신을 인격적이라고 빼면은 존재하게 하는 어떤 것, 무엇, 이것을 우리가 신이라고 하죠. 스피노자가 이거를 신, 그러니까 자연이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그 힘 전체를 총칭하면 신이지. 자연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래서 신즉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신화는 만물의 근원적인 그 조건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이제 신화의 정의를 저는 가져가 봅니다. 그런데 만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형태로 접근해요. 오선미는 의리가 중요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오선미는 어떤 존재냐면 사지가 있네. 그러니까 가지가 네 개네. 그 다음에 서서 움직이네. 이런 형태만 보는 거죠, 형태. 어떤 정체성을 파악할 때 형태적 접근을 들어간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책을 추천드리면, 필립 볼이라는 사람의 형태라는 책이 있습니다. 형태 3부작이 있는데요. 가지, 흐름, 까먹었네요. 근데 이분이 모양, 어떻게 하십니까? 아, 선생님 잘 보셨네. 요거 중에 그게 다 형태론입니다, 형태론. 그 책이 동아일력적으로도 강추인데, 형태를 본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현쌤이 이제 곧 열게 될 아침 낭송의 티밍골드의 조응, 그 책은 실제로 조응을 한다는 게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쓰는 건지를 그 티밍골드가 예를 그냥 바로 푸는 거고. 형태적 특이성을 본다는 거는 필립 볼의 그 책에 재미있게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 2학기 때 인류학의 야생의 사고 시리즈에 넣을까 말까 싶기도 한데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림도 많고. 자, 그런데 형태다, 형태. 요게 중요해서 미야자와 겐지 동화 같은 거 보면은 고양이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다니보니까 고양이 사무소가 애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잖아요. 부뚜막 고양이.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팔이 기니까 뭐 이럴 수 있는데 고양이가 팔이 좀 짧아가지고 서류를 잘 못 넘겨. 이게 형태적인 거죠. 고양이는 털이 있고 손발이, 그러니까 손도 좀 뭉툭한 데다가 사지가 발달을 안 하니까 종이를 넘기기가 어렵겠죠. 딱 떠올리시면 고양이 발가락으로. 그래서 걔들이 그 공무원 생활을 잘 못한다. 요게 형태론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접근의 사고가 동아에서 아주 많다. 둥근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은행나무 같으면, 가을에는 이렇게, 뭐, 여름에는 이렇게 색이 바뀌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동화적 세계관에는, 여기는 선악이 되게, 우리가 쉽게 쓰는 선악이라고 쓸 수가 없어. 수정생 어떤 생각이? 중심이. 오케이, 선 어떤 생각이? 아니 인 부리로 네. 그거 있잖아. 네네네. 그 먹이 주는 네네네. 그거 딱 생각나. 네네네. 너무 좋죠. 내가 입이 길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선악이야. 그러니까 입이 긴 애에게는 부리가 긴 접시가 좋은 거지. 좋음이 선이죠. 그런데 뭐 우리 이가 튼튼한 애한테 왜 자꾸 물만 주는 거야? 그거는 나쁜 거지. 그러니까 악한 거지. 이게
형태론적 접근을 하는 동화적 세계가 왜 일신교적 선언론을 쓸 수 없냐면, 요 첫째 줄이 저한테는 아주 감발을 준 문장입니다. 형태론적으로 접근하면, 기현쌤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기현쌤이 다리가 기시잖아. 뭐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사춘기 애들이 말을 싸가지가 없어서. 그게 걔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몸이 지금, 불안하겠죠. 이 그 변화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낯설고, 뭐 좀 그래서 좀 큰다는 느낌이 오는 그러니까 그게 몸의 장기, 외모, 이게 지금 다른 형태성을 가지는데, 걔한테 5살 때 하던 애교를 요구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형태적으로 접근한다는 요 첫 번째 문장이 동화의 선학론, 그다음에 일신교 다신교에 아주 중요합니다. 연하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를 낳았더니 내가 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아, 예, 공부하면서 계속 선악이 계속 작동하는 게 그게 좀 문제의식이었는데, 이제 동화 인력 하면서, 아, 막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 보면서 왜 그렇게 외모에 집착할까, 막 이렇게 덧없는 건데,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너무 집착할 수밖에 없는 어, 거일 수도 있고, 그 또 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더 잘 이해가 된다고 해야 어, 되나, 또? 아주 좋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죠. 이게 정말 타자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접근하기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몸이 다른 거예요. 형태가 다른 거야. 아니, 다리 길이가 다르고, 발바닥 모양이 다른데 뭘 같이 해? 근데 같이 해야 돼. 이런 곤란함이라니. 그래서 그 답사를 가고 이 문제 이거 처음 답사할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면서 처음 얼굴 보고 막 기겁해가지고 저렇게 키가 커? 이거 뭐 이 차에 다 들어가? 뭐 이런 게 나쁜 게 아닌데 그거는 생각을 못했네. 이런 거. 그게 이해도 야나 쌤 그 포인트 아주 이해도 하는데 정말 내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170cm 사람이 보는 그 높이와 공기를 상상 불가지 안 가봤는데. 그런데 같이 살아야 돼. 이런 어려움이 이 악어의 눈은 제가 이 악어의 눈은 완전히 충돌시키면서 이론을 쓰는 거죠. 파해갈 수가 없어. 만나는 거는 분해와 해체, 그 어떤 죽음을 동반해 이런 거고 미야자와 겐지는 완전히 달라. 그런데도 그거를 그 껴안으면서 나를 양보하면서 가져가면 돼. 이 두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책을 오늘 청구도서가 막 쏟아지네요. 이게 마르셀 모스의 몸 테크닉이라는 책입니다. 어떠한 자연도 그 자체가 요거도 매우 중요해요. 이 형태적 특이성, 저는 아마 기억을 못 할 거고 수정쌤은 기억을 하실 건데 이 208쪽 중요하다. 208쪽은 복사해가지고 책상에 붙여놔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동화의 장르적 특성, 그 다음에 떠나서 이게 되게 음미해 볼 만한 건데, 형태적 특이성은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고, 조건에 맞춰서 형태가 이렇게 가공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형태가 안 나와. 맞잖아요.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옆나무 보고 가지 옮기고 왜 이렇게 되겠죠. 제가 나무를 자세히 모르지만 돌도 돌아다니는 그 조건에 깎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형태적 특이성인데 자연적이지가 않다. 모든 것이 인접항에 따라서 깎인다. 자, 여기서 마르셀 모스의 몽테크닉이라는 책은 방학입니다. 나름 우리가 그 바쁜데 방학이 그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책을 이제 막 또 읽어둬야 됩니다. 그런데 몬테크는 뭐냐면 사회적 관계에서 깎이는 인간의 신체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체국에 가는 것을 되게 번다하게 느끼는 그 신체는 1차적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들어왔는데 사회적 관계에서 그런 관공서 드나드는 거를 되게 뭐 하찮은 일로 생각하게끔 깎여 있는 거예요. 묘하게.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도 형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옳다 그르다를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좋다. 그다음에 동화에 진짜 안데르센이 기대가 됩니다. 그 안데르센이 약간 경계에 있는 작가예요. 경계에 있는 작가. 그러니까 나무의 상상력이 막 여기저기로 두드려 맞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유일신 요거 많이 맡고 있고 합리주의 들어가지고 막 깨고 있고 그런데 그 북고잖아요. 북고. 그 요른 일에 그 전기 이거를 제가 다시 보니까 나 안데르센이 되고 싶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데르센 그럼 거기에 안데르센의 동화가 이 동식물을 형태적으로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데 이솝 우화 있잖아요. 이솝 우화. 그 우화일 경우에는 형태적 접근이 덜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제가 가정합니다. 우화는 개념적으로 뭐냐면 도덕담이에요. 도덕을 실어야 돼. 인간사에서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동물에 빗대는 것이 우화입니다. 그거랑 형태적으로 관계를 접근한다는 거는 되게 다르죠. 자, 여기서 참고돼서는 이번에 제 젠더고, 젠더 뒤에 가면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은 그 형태론이란 말 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은 몸이 다르다고. 여자는 이런 걸 차게 느끼고, 이런 걸 뜨겁게 느끼는데, 몸이 다르다고. 그런데 집, 아파트, 사무실, 백화점이 어디 인간을 맞춰놨냐면은, 남자를 다 맞춰버렸어.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모든 공간이 몸의 표준을 남자 걸 써서 여성들이 가진 소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젠더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접근을 해서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설계된 사회나 공간은 생각이 이렇게 뭐 짧달까? 부족하달까? 덜 미친달까? 근데 이걸 형태적으로 접근하면 아파트가 틀렸어가 아니고 아파트가 좀 부적합해. 이 온도라든가. 도서관 이게 약간 안 맞기가 어려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선악이 없는 거지 좋음과 나쁨을 생각할 수 있고 다차원적인 좋음, 나쁨을 이렇게 고려하는 어떤 윤리학 같은 거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지고 형태적이다. 이 형태라는 단어를 매우 유의해서 근대 소설은 형태 분석을 할 게 없어요. 어, 근대 소설은 어떻게 되냐면 오선민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의 손 사이즈, 발 사이즈 이런 거 안 하고 취향을 가지고 보여줘. 얘는 뭐 충무로 4번 출구에 늘 내려서 할리스에 들르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고 뭐 일단 이런 얘기, 형태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보죠. 형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필립 볼, 그 책도 다 자연의 형태 분석인데 진짜 재밌더라고. 그 한 두 챕터 읽었는데요. 흐름에. 그 폭포 얘기도 나오고 그런. 재밌죠. 폭포가 우리 거기 어딥니까? 제인 폭포? 우리 그 답사를 연천에 갔을 때 폭포가 여기서 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물을 내려보려는 그 힘이 그 폭포가 그 벽을 침식시키기 때문에 폭포 자체는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물은 앞으로 가는데 이 전체 장면은 뒤로 물러서고 있는 거예요. 연습 제가 설명 잘 드렸죠? 물이 계속 떨어질 때 벽을 깎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의 그 챕터 뭐냐면 강의 비유를 쓸 때 시점과 종점을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다고. 시점도 물러나고 있다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형태적 조건에 안목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방학 때 읽을 책을 추천을 100권쯤 하고 싶고 저도 뭐 이룰 수 있다면 100권 읽고 싶습니다. 과학이 1년이니까. 방학이 1년인가요? 라는 제 생각에 3년 아니요. 아니었어요. 방학은 꼴랑 2달. 그런데 요 형태론에 관해서 좀 안목이 있으면은 동화를 읽기 되게 좋고 요거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미야자겐지. 자, 그래서 형태 요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신성한 숲 여기 첫 번째 페이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스웨덴의 웁살라 가고 싶네요.
푸코가 여기 있었나? 푸코가 위쪽에 대학 활동, 자, 스웨덴 웁살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스웨덴 웁살라. 그 다음에 인도의 총리, 내미의 신성한 숲. 여기 내미의 신성한 숲, 이게 한 가지. 자, 내미의 신성한 숲은 네모스 디아나이 혹은 네무스, 라틴어로 네무스. 자, 여기서, 요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공부를 하면서 브루스 선생님이 어원학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요거 자체가 생각거리예요. 언어가 진짜 뭘까, 수정쌤? 그래서 룬 문자 말고 요런 것도 이 분석하는 사람이 왜 어원에 이렇게 관심을 둘까? 궁금했는데 아, 예. 알 수 없었어요. 언어에, 그러니까 문자가 됐든 아니면 뭐 구술의 기억으로 갖고 있든 언어가 많은 이 나무의 신화, 심상, 철학, 이미지를 이렇게 품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브루스 선생님. 여기까지는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려운 게 전혀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정도로 어, 이제 언어론이 중요하다요. 룸 문자에 수영쌤이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있다? 뭐든 없다? 그냥 그 신화를 첫 신화가 어떻게 룸문자랑 네. 연결됐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네. 또 좋은 생각이고 문자가 뭔가 기록한다, 보관한다라는 방식으로 안 쓴다 이들이. 그, 그 나루에서 하실 네네. 때 아, 그 천일야화 할 때 네네. 그 상인들의 이야기가 네. 영들을 네. 만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모험이었다고 할 네네. 때 그 문자의 이미지가 같이 떠올랐던 것 아, 같아요. 아주 좋다. 자, 천일 야화는 핵심이 천일입니다. 천일이 아니고 천일일이죠. 이 일이 운동을 만들어요. 굳이 말하자면 999일 같은 거예요. 이야기는 구를 좋아해. 재밌죠?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10을 완전수라고 생각해요. 10에 이르려고 하는 운동을, 그러니까 요런 이야기학 같은 것도 재밌는데 1001일은 한 번 더 이렇게 가는데요. 그 이야기가 되게 반축적적이에요. 전체가 돈 얘기야. 자고 일어나면 금은보화가 떨어지는 얘기인데 그 상인들이 주인공이고 잃어버리고 얻고 잃어버리 그 자체가 이야기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이슬람의 동화나 이런 것도 완전히 질감이 달라서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돈에 대해서도 축적이 아닌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문자에 대해서도 아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인력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동아인력이니까 다차원적인 관심을 갖는데, 이런 상상력, 상상을 표현하는 방식, 언어관, 그래서 그 학자들의 언어관과 동화 자체의 언어관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재미있다. 그리고 재미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성한 숲으로 드디어 갑니다. 그래서 그 기현쌤이 아까 쓰신 신성한 숲 성소에 요거, 그다음에 수용쌤도 앞부분 제자리, 그래서 페이지로 208, 209. 자, 들어가면은 네모스와 마찬가지로 목장이 있는 숲, 총림, 성스러운 숲. 목장? 뭐 이런 게 수렵이랑 좀 다르달까? 그런데 네무스는 사람들이 가축에게 풀을 먹일 수 있는 숲속의 빈 터, 군데군데 잘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은데요. 빈터인데 숲을 먹이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들어가면은 조심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209 첫 번째 줄. 네무스와 네모스는 배분하다, 나누다, 절단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넴이라는 어근을 갖고 있다. 요거를 외워보자요. 외워보자요. 그러니까 나눈다가 중요한 거예요. 나눌 수 있다. 성과 속이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종로고 몇 번지가 성이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성스러운 것, 이것은 속된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 사람은 높은 사람, 이 사람은 낮은 사람, 여기는 남자, 저기는 여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게 제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레ヴィ스트루스의 그 문장에 대한 저의 해석인데요. 자, 이런 일반적인 의미 이외에도 그리스어 동사 네모는 사이를 벌린다, 고립이다, 비슷하죠, 지금. 나누는데 그 나누고 성스러운 거는 못 들어가게 한다잖아요. 약간 이렇게 이제 떨어뜨린다 이런 게죠.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모든 동사가 나눈다. 그게 뭔 말이야? 아, 고립된다는 거야. 그게 뭔 말이야? 뭐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떤 읽는 동화적 감수성, 그 감흥력이라는 게 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거야? 그러면 그게 뭐라는 거야?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데요. 자, 나누다라는 말은 절단한다, 분리된다, 고립된다라는 거랑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상태를 같이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진진쌤이 안 계시네요. 거주한다, 점유한다. 그러니까 고립이 되면 거기 조금 머문다. 이런 단어 연세. 이거는 성스러운 숲의 개념과 일치한다. 요 네 줄을 풀려고 해도 아주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산책을 가거나 기차를 타거나 그림자 노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세미나 하러 가서 이거 다 버리는 시간 이렇게 안 돼. 또 보면은, 아, 내가 좀 봐둬야 돼. 내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거나 좀 돌아다닐 때는, 아니야, 이게 좀 봐둬야 돼. 뭐 어떻게 형태나 뭐 이런 사람들 사는 거, 이런 게 좋죠. 그런데 제가 생각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여러 본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걸 두고 본 데 없다. 너무 본 데가 없어. 이러고. 자, 이 개념은 더 들어갑니다. 신에 의해 보호되고 점유되는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누가 분할한다 그래서 신이 분할하는 거예요, 신이. 그런데 신이 다 신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렇게 읽을 때 계속 생각을 길어가면은 동화는 결국 신의 시점에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관점이 종합된 자리. 그런 다음에, 보호, 보존, 점유. 자, 신에게 귀속되는 것과 인간에게 남겨진 것. 그러니까 신이 분할을 해서 자기 영역을 가져가고 인간한테 나머지를 주는 거죠. 나머지. 그런 것 사이에 분배, 분할, 네메시스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유리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스러운 거. 유리쌤 소리가 꺼져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갑자기 거주하다, 점유하다라는 말에서 좀 막혔는데, 어쨌든 그런 다신론적 신에 의해서 점유된 것은 인간은 비워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네. 주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의미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목은 그 다신이 다 들어간 상태죠, 상태. 상태고. 인간은 거기로부터 이제 나머지. 근데 여기가 인간이라 나무의 신화, 그 우주목을 쓰는 나무의 신화에서 인간의 위치는 신성한 것 바깥에 있다. 요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문단입니다. 인간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보냐? 철학자마다 문화권마다 신화마다 동네마다 다 다르다. 우주목을 쓸 때는 인간의 위치가 신성한 것 그냥 바뀌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저 여기서 이 책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 수 있는 우주목이잖아요. 마지막에도 나무 한 그루 남는다지 않습니까? 유리쌤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근데 그 나무에도 누가 매달리잖아요. 우주목에도 누가 매달렸어요. 이 지금 똑같은 건데,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의 위치가 우주목의 바깥에 있었어. 그런데 예수, 이렇게 되면은 그 신의 아들이 그 나무에 걸리는 거죠. 나무에 걸리는. 그리고 그 아들을 추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이제 그 아들과 함께 그 나무에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주목을 쓸 때 인간의 위치는 이 바깥에, 개념적으로 바깥에. 내가 신성하려면 이 금기를 뚫고 들어가야 해. 그런데 기독교는
이 나무 자체가 예수님하고 동일시 되면서 그 성령을,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뭡니까? 성령입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요게 삼위일체잖아요. 제가 요 모르고 지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로 나무랑 합쳐지면은 인간이 밖에 있다기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해서 인간의 위치가 다신일 때는 성스러운 것 밖에 있었는데 개념적으로. 선생님 제가 설명 잘 드리고 있습니까? 그 성스러운 거 밖에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그렇죠. 성스러운 것 밖에 있다는 게 뭘까? 이것도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인간의 삶, 나고 죽고 먹고 연하쌤이랑 저랑 막 깔깔거리고 이런 거는 그냥 격이 다른 거죠, 격이. 내가 먹고 자식을 낳고 내가 좀 어떻게 이런 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격이 달라요. 그런데 나 같은 애들 전부를 활성화시키는 영들의 집약체인 우주목은 이제 아주 개념적으로 신성하고 고차원적이고 위대하고 엄청난 것이. 그러니까 어, 밖에 있다는 게 존재의 격이 다르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읽어온 것처럼 이게 그 비루한데 내 삶은 이 비루한 삶도 조금 잘 살게, 조금 더 훌륭하게 하려면 비루한 거로 되는 게 이거는 싼 개념이니까 신성한 거랑 마주했다가 다시 내려오게. 이런 거. 그다음에 신선한 걸 자, 그러면 연하 씨 어떤 생각이? 그럼 저번에 전시 가서도 생각했는데 어쨌든 메소포타미아와 그 인디언은 우주목의 약간 세계관이고 네. 어쨌든 문명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의문이 드는 게 결국 그때도 저희 막 카페에서 얘기하면서 막 캠핑도 사실은 우리는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우주목에 접촉을 하고 공부는 하지만 막상 우주목 사이에서 하루 이틀도 사실 거기 있기 힘들고 이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격이 낮은 도시에 있다가 우주의 기운을 받으러 잠깐 갔다가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거기, 되게 좋은 예고. 하여튼 캠핑은 전 반대인데, 찾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텐트 빨개서 껴서 지금 세탁기도 못 돌리는데. 그래서 저는 안 갔는데요. 캠핑 가는 건 좋죠. 근데 요 페이지로 가면은 신성으로 들어간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격이 달라가지고, 여기가 이제 수정쌤의 과제죠. 거기 가려면 자기 해체를 해야 돼. 캐노시스를 해야 돼. 캐노시스를 해야. 근데 거기 계속 머물잖아요. 우주목과 일체가 되는 상태는 주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 아니고 그냥 내가 다 분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그 캐노시스를 한 다음에는 돌아와야 돼, 속으로. 그런데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이 운동을 계속 반복을 하기를 이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양식이 부여된 삶이 자, 응용하자면 그 신과 함께죠, 신과 함께. 자,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되게 잘했는데 마을마다 우주목이 있고 마을마다 신성한 게 있고 집에 늘 있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신성을 돈으로 너무 많이 세척을 시켜가지고 신성한 것도 금방 그게 진품명품에 나가가지고 억이래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한달까. 그럼 연하쌤 어떤 생각이?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들었던 질문이 이제 문명과 어쨌든 세계관을 저희가 뭐 배우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신성하고 크고 거기 들어갈 자격도 정말 일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정말 소수밖에 그 권한을 갖지 못한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감응력이라든지 영혼의 진동수가 높아진 정말 소수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 되게 아이디어가 뿜뿜하네요. 운동화 탓인가? 그 운동화가
영이 있었나 봐. 누가 제가 사기 직전에 또 고승이 만지고 가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이게 연습 문제 풀 수 있는데 사진 콘테스트를 열어가지고 추석 전까지 신성한 거 찍기 이럴 때 많은 게 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쓰다 버린 온갖 관점의 총체인 분리수거장을 씻는 것도 개념적으로는 뭐 신성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묘지에 간다든가, 뭐 교회에 간다든가, 아이가 태어난다든가, 뭐 너무 하고 싶으시죠? 교수님 어떠십니까? 좋아요 빼고요. 아니, 신성한 것이라는 생각하니까 그 헌신발 사진 같은 거 그런 거 아, 생각나네요. 아주 좋네, 네, 아주 네, 좋네. 네. 그 고흐의 그 구두 네, 맞아요. 그런 그게 신이라든가 그 요런 차원에서 문제를 가져가고 그러면 연하쌤 밖에 있다는 거는 반대말이기도 하고 또 질문은 아주 좋네. 행위적인 말인 거죠. 행위 밖에 있다는 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신성해지려면 신의 관점에서 이렇게 내가 나눌 수 있어요. 신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고대에 여기 이제 실 잡는 거 숲에도 잘 나오지만 배틀 앞에 갈 때는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돼. 자, 이거를 여기 이 페이지로 응용을 하면은 신성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나쁜 생각이 뭐야? 신성한 생각이 사실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죠. 짜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 근데 그게 텅 빈 생각이 아니라 이게 같은 건데 뭐 느낌이 없이 나쁜 생각은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그냥 어 빵을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이 나쁜 생각이죠. 배틀 앞에서 하는. 내가 빵을 먹는다는 마음, 그런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야. 신의 성과 속을 나눌 때는. 뭐 이런 게 응용 문제인데요. 이런 책을 이렇게 막 그 동화적으로 천천히 읽어가는 것이 좋고, 유리쌤 지금 어떠십니까? 한 신성한 거 찾는 거 너무 좋은 것 아, 같고요. 그래요? 네, 저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궁금하다. 그런 생각. 그 돈의 풍경, 이런 것도 재밌다고 생각했었고, 돈의 풍경, 이런 거. 뭐, 제일 재밌을 것 같네요. 인류학 연습으로, 어, 사진 콘테스트를 하나 하자요. 뭐 이래서 신성한 자기 얼굴 올리는 거 아니나? 뭐 등등. 그런데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 집에 가장 신성한 데는 어디인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가장 속된 데는 어디인가? 저 같으면 제 책상이죠. 아무도 앉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너무 저만 알도록 그러는데, 그럼 가장 속된 것, 자기밖에 모르는 것. 우리 집에 가장 신성한 거는 그때 꽃 선생님이 그 현관 앞은 맨날 닦으라고 닦는 게 좋다 하셔가지고, 그게 가장 신성한 데는요. 신발, 모두의 신발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다양한 수준에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신성한 데는 어디인가? 이를 확장해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성한 데는 어디인가? 우주에서 가장 신성한 데는 어디인가?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부관법을 쓰게 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좋은 콘테스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여기서, 자, 210쪽 마지막 줄, 211쪽 첫째 줄 요게 드루이드교 있지 않습니까? 드루이드교가 구술 위주다라고 하는 게 수정쌤 룸문자도 중요하고 룸문자랑 지금 기원이 다른데 둘 다 켈트 문화권 안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관계를 우리가 따로 좀 공부를 하면서 드루이드교 자체를 그냥 위키피디아나 네이버에 좀 조사해가지고 뭐 올리는 것도 재밌고 각자 연재하실 때 있잖아요. 연재하실 때 이거를 뭐 심오하게 뭐 완전히 결정판을 이렇게 전혀 갈 필요가 없고 내가 배운 거 조금 쓰고 이게 이런 거를 몰랐네요. 이거도 돼요. 이상합니다. 이렇게 전혀 계속 가기만 한다. 그래서 드루이드교에 독특한 게 이 1쪽에 있고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숲의 박해자부터 나옵니다. 숲의 박해자. 이게 이제 유리쌤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214쪽부터 이제 딱 치고 들어가서 이제 그 기독교 신학이 와가지고 숲으로 관련된 모든 거를 폄하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데 이게 이유는 보호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그 브로셀리앙드의 숲속에서 217쪽에 이제 숲에 가는 애들, 그 다음에 숲에 나쁜 애들이 성인이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약간 그 달랜 거예요. 달래가지고 교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219쪽에 뿔이 중요하다. 그래서 질문하셨던 거죠. 저는 책을 덜 읽어가지고 뿔이 마실 수 있나? 뭐 컵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정쌤의 심오한 그 공부, 뿔이 중요하다, 뿔, 뿔이 중요하다, 뿔. 뿔이 이렇게 어, 그게 뿌리 꺾이는 거죠. 빠지는 거 아닙니까? 빠지잖아요. 계속 커지지 않잖아요. 우리 손톱 놔두면 계속 커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사슴의 녹용은 빠지는데 아니요? 황소의 뿔은 어쩌는지 아,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여러 가지 뿔이 있다. 자, 그러면 뿔 사진을 모아보자요. 뿔. 그래서 뿔이 중요하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멀린을 갑니다. 이 쪽에. 멀린은 지금 자, 멀리는 이게 앞부분이 아주 재밌고, 멀리니 그 길가메시 서사시 같으면, 길가메시 서사시 다시 보니까 너무 끔찍하기도 하더라고. 막 숲을 베느라 바빠가지고. 근데 그 윤리적 부하가 그 흔적처럼 있고, 나중에 자기 죽음을 반성하는 이야기가 되기는 하죠. 근데 멀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무인간, 그래서, 그러니까 거인 중에 머리털이 수북한 애 있잖아요. 아니, 그 약간 나무 같은 애. 근데 거인인데 동물 같은 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네. 근데 나무 같은 경우에, 자, 수목숭배제와 관련이 있다. 떠돌이 시인이자 예언자인 멀린, 원래는 떠돌이 시인이었어. 원래는 예언자였어. 그런데 아더 왕의 곁에서 이게 그러니까 중세 기사도 문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 기사는 아더 왕의 부인이 그 란셀롯과 바람핀 얘기가 핵심인데 그 전체 이야기를 아더 왕 전설이라고 해가지고 왕은 괴롭겠어, 이 아더 왕은. 근데 원탁, 막 이런 그 문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사도 자체가, 기사도 문학이란 뭐냐면은 내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여자를 향해 달려가는 남자들의 서사인데 그 자체가 되게 목적론적이죠. 추구 불가능한 목적을 자기를 계속 던지는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 아더왕 몇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 그 중세, 기사, 교회. 여기 아더왕 요 단어에 다 걸려 있고 브루타뉴의 이교도들과 용감하게 싸웠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인이자 예언자이다. 이게 중요한데 왕을 만나가지고 이교도들이랑 싸우게 됐어. 그러니까 시인 이런 것도 미야자와 겐지도 용은 시인이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왕에게 원탁의 기사를 어떻게 훈련시킬 건지 간에 조언을 했다. 그러니까 예언자니까 조언했겠죠. 그런데 자기 부하들의 죽음을 보고 정신이 이상해졌고 길가메시도 자기 친구의 죽음을 보고 정신이 이상해지죠. 자, 그런데 또한 사회 집단의 염증을 느껴 이렇게 돼서 길가메시랑 다르게 갑니다. 길가메시는 죽는다에 이제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길가메시는 나는 안 죽을래 이렇게 갔잖아요. 난 어떻게 하면 안 죽는 거야 이렇게 갔는데 멀리는 그때 사회 집단의 염증, 그러니까 왕이 있는 세계에 대한 염증 때문에 브로셀리앙대 숲에 은신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왕과 숲이 대립각을 갖고 있습니다. 숲은 왕을 떠난 자들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나무신화 어떻게 되냐면 만물이 다 숲의 힘으로 올라간 우주목이 있으니까 마을의 촌장 왕 이런 게 있었다 이거랑 여기는 이분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유리쌤이 써주신 것처럼 이분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숲을 격화시킨 거예요.
우주목은 숲이 근원자지 않습니까? 멀린 신화는 뭘 보여주냐면 숲이 격화가 됐어요. 도망자들이 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대립한다. 그래서 은신한다. 여기가 숲의 격화랄까 이런 게 있고요. 그곳에서 그는 악에 사로잡힌 세상을 향해, 그러니까 저쪽이 악이다라고 멀린이 얘기하는 거죠. 매우 대립한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대립이 문제예요, 대립이. 원래는 대립하고 말고가 아니고 근원자. 그래서 그러면 네, 그러나 그는 이게 또 재밌죠. 요정 비비안을 만나. 그러니까 멀리는 비비안과 세트네요. 요거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 산신령님도 가족이 없나 이런 생각 해보셨죠? 마고 할머니도 가족이 없나 왜 혼자 다니시지? 아, 이게 연세가 드셔서 다 출가시키고 사별하셨나 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원래는 쌍이 있었을 수도 있다. 쌍이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우주목도 근친상간 넣는 거니까 그 안에 남성, 여성 두 쌍이 다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위아래도. 그래서 독자적으로 보이는 거인 신 같은 경우도 쌍이 숨어 있거나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비안을 만나가지고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악을 눌러 이긴다. 어? 사회가 악이라며. 이 악은 또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요정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요정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그러면 안 돼. 요정은 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 요정에게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전수해주고 난 후, 그는 기꺼이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걸 바치고, 깊은 숲속의 유리집에 스스로 가둔다. 쎄 하시죠. 유리집에 들어갔잖아요. 우주목에 있었는데. 유리집에 들어가서 장 마르칼에 따르면 이 유리집은 숲 한가운데 있는 닫힌 세계, 과수원인 또 다른 세계를 보이지 않는 벽 속에 가두는 세계, 이 과수원 안에서 이원론, 남매이신 여신의 성수,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원제 이전에 원초적 상황, 여기가 되게 복잡한 신화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이 이 신화적 세계관의 악인 걸까를 또 생각을 하게 하고, 이 나무 신화 자체가 계속 변형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처음은 사회가 틀렸어라고 했는데 요정이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네가 생각한 거 다 들어. 이게 어떻게 되냐? 원래는 시인이나 예언자니까 알미 풍부한 자였고 지난주 일부에 따르면은 우주목은 물 수원이랑 관련이 있잖아. 지혜. 인류의 온갖 경험이 들어간 기억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신화인데 지금 그거를 이 요정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다 거세된 거예요. 요까지를 딱 그래서 되게 이게 복잡한 운동성 속에서 숲을 굳이 말하자면 요정에 의한 그러니까 멀린의 요정에 의한 거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말려 죽이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좀 신화가 진화합니다. 그래서 이 사쪽에 근데 비비안이 이제 샘의 신인데 그렇고 비비안 그런데 일단 그리스도교화 되고 있는 중간 단계의 신이고 그다음에 드루이드교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이 육족의 나무들의 영혼 얘기합니다. 영혼들이 얘기해가지고 이 영혼이 그 수정쌤의 과제에 있습니다. 아, 수정쌤의 과제가 중요하니까요. 수정쌤의 과제에 그 나무 인간의 근친상간과 친족성만 읽어봐도 될까요? 네. 자, 선과 악으로부터 태어난 멀리는 요정 비비안을 만나면서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악을 눌러 이긴다. 요정에게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전수해주고 난 후, 그는 기꺼이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깊은 숲속의 유리집에 스스로를 가둔다. 이 유리집은 숲 한가운데에 있는 닫힌 세계이며 과수원이 또 다른 세계를 보이지 않는 벽 속에 가두는 세계이다. 이 과수원 안에서 이혼론, 다시 말해 남미인 신과 여신의 성스러운 결합이 실현된다. 그들은 원죄 이전의 즉 바깥 세상을 알지 못하는 아담과 이브의 원초적인 상황을 재구성한다. 기원으로 자연의 상태로 과수원으로 되돌아온다.
이 과수원에서 그들은 식물과 동물의 주인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지켜주며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구세주의 부활을 준비한다. 샤머닌 멀린이 이 숲에서 맡은 역할은 예언 능력이다. 마법사들이 나무들, 특히 샤먼의 나무인 자작나무와 죽은 자들을 샤먼의 세계로 유인하기 위해 요정들을 사용했다는 가지 달린 사과나무를 통해 예언력을 얻어 미래의 불행을 예언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소나무, 즉 네메톤 방목지 한가운데 솟아있던 바렌톤의 샘의 소나무이다. 이 샘은 요정 비비안이 사는 곳이다. 샘의 화신인 비비안은 비를 내리게 하는 마법의 힘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녀가 내리는 물은 광기를 치유할 수 있으며 비비안은 이 물로 멀린의 광기를 치료한다. 마치 샤먼처럼 바렌톤의 소나무 맨 꼭대기에 기어 올라간 멀린은 최상의 알에 도달하고 그곳에 살게 되는데 이는 유리집이 푸른 나무 꼭대기에 있으며 이곳에서 멀린이 마침내 완전한 힘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힘이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 변신의 능력,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 동물들의 언어를 해독하고 동물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치유자로서의 능력과 종종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 샘을 솟아나게 하는 능력,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과 사물들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능력, 식물에게 영향을 끼치는 힘,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는 능력, 혹은 하늘로 날아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멀린의 소나무는 수원과 관련이 있는 우주목이다. 죽은 자들과 씨앗의 거주지로부터 나온 지하수는 다시 수원으로 곳으로 올라가 우주목에 필요한 물을 댄다. 이는 멀린 비비안의 불륜의 결합, 최초의 여성의 화신인 어머니와의 근친상간, 그러나 죽음의 위협에 맞서 이를 극복해야 하는 주인공에게 있어 중요한 통과 의례인 인간과의 금지된 근친상간이라는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멀린의 전설을 통하여 이미 앞서 확인한 우주목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밝힐 수 있다. 즉, 샘과 관련된 바렌톤의 소나무는 비를 내리고 애원을 하며 특히 정상에 오르는 자에게는 모든 지식을 나누어 준다. 변신 이야기들 속에는 나무가 된 요정과 그녀의 아버지 사이에 매우 분명한 하나의 연관성이 존재한다. 즉 이들은 가족이며 나무의 영혼이 인간의 형상을 빌어 잠시 미라의 모습으로 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문을 불러일으킬 만큼 요정 미라는 자신이 앞으로 변하게 될 나무의 속성을 이미 내부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네, 여기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고 중간에 이 비비안이 물의 신이지 않습니까? 물의 신. 근데 이제 이쪽, 이 3쪽을 읽었던 저의 생각은 비비안의 물의 의미랑 이그드라실의 물의 의미 지금 다르다. 이 요정이 쓰는 물은 다른 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무 꼭대기 위에 있는 유이집에 간 뒤에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제 더 큰 능력을 획득했다. 뭐 모든 걸 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한 번 예언자였고 다시 예언자가 되는 정도의 상태에서 왜 가운데 왕을 떠나 다시 비비안을 만나냐. 여기 좀 복잡하게 착종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 이 재미있는 신화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테마 같은 걸 기억해 두면 좋지 않을까. 지금 수영생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걸 되게 이해를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여기까지밖에 모르는데. 뭐가 더 궁금하십니까? 이게 되게 그 요정의 역할이 네네네. 뭐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아, 하고 네네. 네, 일단, 지금 이게 요즘은 신격이 격화된 거예요. 신이 아니라 여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정이잖아요. 이게 일단 격이 격화됐어. 그 다음에 요정 자체로는 요정이 직능적으로 나눠 있죠. 이게 애니미즘에서 영들이 자기 능력별로 공간을 차지하는 거라든가 성격이 다 다르다 이런 거 우리 했었는데요. 요정은 여신이 아니에요. 물의 요정, 지금 아주 많이, 그 기독교의 영향 속에서 아더왕 요정도 왕걸 보면은 이 자연의 어떤 힘이 대단히 위축된 상태에서 신화가 풀리고 있다. 그리고 아더왕과의 관계라든가 요정과의 관계가 좀 더 해석이 될 필요가 있다는데, 이런 걸 볼 때, 원본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어진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코드를 만들어 가면은 됩니다. 일단은
요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두고, 뭐, 요정을 더 보고. 일단 더 가면, 다프네 월계수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신담 아까 말씀드린, 변신이고, 이게, 그, 이게, 아니, 제가 이거 읽었을 때는 232쪽 같은 경우에, 레오케, 은백양 이런 것도 있지만, 요정은 신보다는 격이 낮아요. 지금 이게 지금 시대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요정이 나무로 변신하여 신의 욕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요정들, 요런 게 있는 걸 보면은, 여러 가지 관계에서 힘으로 보면 좀 열세에 있는 거, 요런 느낌도 들고, 그러면 수현쌤 어떤 생각이? 이게 네네. 모든 이야기가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제 세속을 살던 멀린이 다시 네네네. 아담과 이브의 근원으로 가서 더 큰 예언자가 된다. 이런 구조가 조금 하나 특이한 것 더. 같아요. 네네.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원래 멀린이 시인과 예언자였다는 거는 이게 아담과 이브의 신화랑 다릅니다. 아담과 이브는 모르는데 알게 되는 자잖아요. 멀린은 뭐냐면 다 알았는데 몰랐다가 다시 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멀린 신화에는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아니, 광기를 치료했다고 할 때 그 네네. 광기가 비비안이 보는 관계죠. 비비안이 보는 관계. 비비안 순서대로 가면. 그러면 교수님 어떠십니까? 달라요. 멀리는 아담이 아니에요. 멀리는 원래 다 알았던 자예요. 그리고 이제 나무에 유리가 있는 것도 되게 특이하고 네네네네, 좀 그러네. 신기한 것 같아요. 네네. 어, 이런 집을 지을 수도 있네요. 이게 무슨 하우스야? 최신 공법이 가미된 하우스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미지가 좀 나무인데 위에 집이 있다는 것도 신전은 아니지만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도 유리고, 이게 유리는 또 빛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지만 좀 약간 멀린이 되게 여러 가지 신화적 상상력이 다 들어가 있다. 포도나무, 편도나무, 뽕나무, 나무 종류가 많고 여기가 다 요정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나무의 신들이었는데 각 나무에 이제 요정으로 이게 지금 다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일단 넘어가서 사로잡힌 숲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숲 자체가 이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형제 동화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잘 알 수가 있어서 마녀, 사냥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숲이 어떻게 되냐면 우주먹에 있던 자리인데 아까 기현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들어가면 나쁜 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좋은 일이 벌어져 이렇게 되는 거랑 아, 너무 좋은 데인데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다칠 수 있어 이런 거랑 저기 가면은 거짓말장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 이런 거랑 이제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경외심 이런 거와 느낌이 다르다는 게 그리고 이제 사로잡히다 있잖아. 이게 완전히 그 신성 다 떨어진 거예요. 사로잡힌 숲이잖아요. 사로잡히다가 이게 헌티드 이게 그렇죠. 이게 들리다, 귀신 들렸다.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쓰였다. 이렇게 악마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게 있어서 제목이 사로잡힌 숲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에 이렇게 됐을 때 255쪽 같은 경우에 뭐 매복을 하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숲을 둘러싼 언어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256쪽에 숲에 있는 나쁜 애들을 보고 나무 인간 같은 걸 떠올리게 된다는데 이 나무 인간이 멀린의 새끼지 않습니까? 원래 멀린 예언자인데. 멀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멀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길가메시 서사시의 그 엔키두가 그 칼 같은 거잖아요. 숲에서 가공한 도구죠, 무기 이렇게. 근데 멀린도 지금 뭘까 생각하게 되는 어떤 아이콘이네요. 그런데 멀린이 지금 되게 계속 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259쪽에 포리너가 포레스트에서 왔을 수도 있다. 이런 거 되게 재밌는 259쪽이 언어론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라틴 계열 언어에 익숙하지가 않게 자라다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잘 외워지지도 않지만 조금 알면은 글 쓸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아까 연하쌤, 여기서 연하쌤 지금 이거 바뀐 거예요. 밖에. 그런데 성과 속이 같이 있을 때 인간이 신성한 것 나머지로서의 바뀐 거랑 여기서 문명 아닌 거, 틀린 거, 이런 바퀴랑 좀 다르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그 페이지 기억나시면은 이호구 아까 그거 그 네무스, 네메라는 어원이 있는 그 요 두 페이지가 연결된다. 그 다음에 260에 사냥꾼이 저주를 받고 이제 사냥꾼 욕 먹고 숲에서 뭐 하는 애 야단 맞고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267쪽에 두 번째 문단 둘, 넷, 여섯, 여덟 가면 2, 6, 7, 8 모든 동화에서 직접 인용 모든 동화에서 발견되는 요정들은 풀잎, 꽃, 흩어진, 부서진 돌멩이 그러니까 너무 작아졌잖아요. 아주 그냥 파편화돼가지고 그런데 섬세한 눈 이런 게 되어 있지 않고 우주목 이 정도 숲은 느낌이 딱 아는 근데 전기 맞은 듯이 이런데 이건 찾아야 될 정도로 영역과 이게 완전히 이렇게 다 밟혀졌다. 그 다음에 그 엘프 루틴 코리간 이러면서 작아진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난쟁이 있지 않습니까? 난쟁이. 이제 마녀 난쟁이, 그러니까 형상이 신의 형상이었는데, 그로서는 분석에 따르면, 지금 이게 되게 찌글찌글한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난쟁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금기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정의 본성 이치로 요정의 본성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75, 276이 중요합니다. 앞에 것까지가 뭐냐면 요 앞부분 전 서서히 오는데 일신교적 세계관에서 멀린을 잡은 거. 요런데 그냥 여기는 뭐냐면 이제 합리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안 보이잖아. 원래 작아져 놓으니까 이제 더 안 보여. 이래서 276쪽이 매우 중요. 이래가지고 그 각주 34 뒤에 18세기가 되면서부터는 브르타뉴에서조차 이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진짜로 공부가 쑥 쌓이면 독일의 그 흑림에 가가지고 아, 수필은 이런 건가? 이런 느낌 한번 뭐 마시고 가도 좋겠죠. 같이 못 가면 각자 각 나오기로 하고. 그런데 이러면 여기도 없다. 이런 현상은 계몽주의가 개화예요. 이게 비합리적이다. 보이냐 안 보이냐. 그래서 요정들을 잃어버렸고 그거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도로가 닦여가지고 숲이 없어졌다.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있어야 상상을 하지.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숲이 잘 보이지 않아. 아스팔트 이런 건 진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정에 하는 일이 실잡기다. 요거는 다른 계열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78쪽에 요정과 드루이드즘을 연결하고 있는 것도 나오고요. 드루이드교. 그 다음에 마법의 막대기 마녀의 빗자루. 이거 재밌었는데 마녀가 왜 빗자루를 탈까? 그 중에 탄다는 거는 이 책에 지금 없잖아요. 수맥을 찾는다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요정 비비안 물의 신 술을 뭐 수목 원래 나무 자체가 물 이런 거 다 섞여 쓰는 거에 찌꺼기. 그래서 지팡이도 그냥 온 게 아니다. 천여림 자 289 중요합니다. 천여림. 그러니까 숲이 이제 찌그러져 가지고 요즘은 아예 없고 숲도 없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숲을 또 생각하게 되냐면 나무들의 고향을 개간한다, 개발한다, 원초적인 뭔가의 문명 이게 다른 거예요. 문명을 발생시킨 근원적 힘으로서의 우주목 아니고 문명으로 나아가야 될 전 단계로서의 천여림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선천적인 건데 하나는 근원 기원이고 하나는 출발점인 거예요. 출발점. 자, 연하 쌤 어떤 생각이 드신다? 음?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가? 근데 이 천여림은 영성이고 자주고 이제 하나도 없는 거. 그냥 빈 땅, 뭐가 되기를 기다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신성은 뭐 끝났어. 그런 게라서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자 요게 중요한데 요게 뒤에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람들은 거기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걸 투사해. 이게 우주목이 그래서 정리를 어 다음 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칩이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 요 가지고 열매 부분이라든가 뒤에는 다시 일신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는 건데요. 저한테는 하이라이트가 요까지입니다. 천여림 부분, 그 다음에 과학이 그걸 완전히 그 불경하게 쓰리, 우리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간다는 거 얘기를 하는 게 인상적이어서 정리를 할 때 아까 제가 나눈 부분은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좀 연결이 다 되는 거니까요. 우주목, 멀린, 그 다음에 뭐 이방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개척지 이렇게 돼서 나무의 신화가 하나도 없는 세계가 그려지는 역사 발전의 계기를 보여준다. 옥현쌤의 새 문단을 읽어보도록, 네 개. 옥현쌤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주시고 계시고, 우리 것이. 신성과 이익, 숲은 영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몇몇 숲들은 인격화되고 신격화되었다. 신은 자신의 신성을 나무에게 부여하고 분배하였다. 나무는 흐느끼고 피를 흘리고 사람들 사이의 서약에 대한 증인을 서며 행진을 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신전이 생기기 전에 산꼭대기의 빽빽한 숲은 그 자체가 성소가 되어 인간들은 그곳에서 제단을 만들고 신에게 제의를 바쳤다. 성스러운 숲에서 인간들은 여러 가지 금기를 지켜야 했다. 인간이 어떤 성스러운 숲에 들어가려면 끈에 묶여야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곳에서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었고 뒹굴어서 나와야 했다. 인간은 오직 신의 처분에 달려 있을 뿐이라는 퍼포먼스 같다. 성스러운 숲에서 열매를 함부로 먹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가축 또한 먹여서는 안 되었다. 나무들은 신의 인격의 대변자였으며 숲의 돌멩이와 나무니까 꽃들은 요정들이었다. 이런 숲에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도착한다. 그들은 나무와 생물에 대한 제의를 반대한다. 유일신을 믿는 이들에게 애니미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이교도일 뿐이다. 유일신 참봉자와 애니미스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 신의 영역을 시험대에 올려 누가 더 힘이 센지 대결한다. 그리스도교 전도사들이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려고 했을 때 이들이 수행해야 할 최초의 임무 중 하나는 수목, 숭배 제의를 금지하고 성림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성림 파괴 작업은 4, 5세기부터 제국주의 시대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리스도교의 성과 악의 구별이라는 미명 아래 영은 물질로부터 분리되고 인간은 더 이상 자연에서 영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의 영혼이 신에게 기속되자 자연은 육체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인간의 나무와 숲에 대한 숭배의식은 희미해져 갔다. 숲에서 신성을 보던 인간은 숲과 나무를 이입으로 보게 되었다. 이제는 신성한 의미뿐 아니라 신의 발현으로 간주되어 온 자연에 대한 존경과 경이로움이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오로지 이 나무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이익뿐이었다. 이 땅에 단 하나의 우주목이 남은 듯하다. 생명의 나무를 의미하는 십자가만이 남았다. 자연에서 영을 걷어낸 인간은 참나무를 뿌리째 뽑는 일에 무덤덤해졌다. 그래서 인간은 더 잘 살게 되었을까? 이러한 절대적인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을 더 이상 인간 그 자체로 인식하지 않는다. 신성을 빼앗긴 참나무처럼 인간 또한 마구 다루어질 수 있는 온기가 없는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여기, 자, 이제 책은 끝났는데요.
제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나무 신화가 전개가 되는데 영향을 받는데 기독교의 영향을 받는다,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는다. 크게는 이 두 개인데 끝부분에 일단 뭐 합리주의가 과학주의랑 같은 거라고 하면 이제 같은 건데 천연임 개척지 이렇게 있네요. 주목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공부를 더 하려면은 기독교가 나무 신화를 어떤 방식으로 회유해, 회유. 성인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좀 꼬셨어. 근데 합리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부정해.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신화 속에서 없는 거야에 이제 요정, 환각, 착시 뭐 이렇게 이제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나무의 우주목 신화를 다루는 방법 합리주의가 다루는 방법, 이 방법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야기의 형태, 이런 걸 보는 게 동아 인류학인 것 같습니다. 이 책도 양이 엄청나게 많은 책이었어요. 뭐 원시 신화가 더 분량을 짧게 잡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건데 그래도 뒤에는 좀 힘이 붙었는지 첫 시간보다는 고생을 저는 첫 시간보다는 아니, 덜 고생한다는 느낌적인 느낌이었고 요거 마무리하고 시즌이 끝나서 다음 주에는 짧은 글을 쓰시게 됩니다. 무엇이든 써보자요. 재밌게. 내가 요거를 그리고 뭐 배웠어. 알게 되니까 너무 좋다. 이런 거 남겨주시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책이 끝나기도 했네요. 연화생 어떠셨습니까? 동아 인류학 이번 시즌은 너무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녀가지고 근데 애니비즘 공부하면서 너무 그 선민쌤 강의만 좀 듣다가 이렇게 텍스트를 직접 원문 읽으니까 재밌었고 너무 어렵기도 했지만 재밌고 또 제 삶을 다르게 계속 해석하려고 노력하니까 시즌 내내 좀 힘든 일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잘 해결돼서 지금 뭔가 좀 모든 게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럼 그런 게 조금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번 시즌 너무 재밌었는데 아쉽기도 하고 다음 주 네.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주 좋네요. 조금 힘이 이렇게 쌓이는 느낌을 받으면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현쌤 어떠십니까? 그렇지. 네네네. 아, 음, 네. 그 세미나 시간에 엄청 진도를 많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자신이 여기서 아주 많이
배운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왜 기차를 타면 잘하게 되는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시간 자체가 되게 영성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리쌤 어떠셨어요? 이 수업을 만나게 된 게 너무 좋고, 이제 감사하죠, 선생님들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것이. 그냥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거는 이게 그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올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왜 여기서 눈물 바다, 비비안이 단연락시나 보다. 비비안이 오셨어. 그리고 옥현 선생님 어떠십니까? 그 원시문화 읽을 네. 때그 영 얘기가 나와서 조금 이렇게 실감이 되지는 않았는데 네. 나무의 신화를 읽으니까 굉장히 영들이 더 실감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이제 뭐 하여튼 진화를 이뤄왔잖아요. 이런 신들의 세계도 진화를 이루는 건가? 좋네요. 그러니까는 그 원시문화의 그 다신론의 그 영들도 지고신을 만들고 그게 이제 어떤 흐름으로 있고 기독교도 유일신이 있는데 결국은 그 다신론의 지고신이 유일신한테 진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신의 세계도 그런 어떤 진화의 과정이 있는 아니 뭐 그걸 뭐 발전이라고 할 수 네. 없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투쟁하면서 어떤 뭔가 만들어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아우르고 있는 것도 참 감동이었고 네.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요 분이 쓰신 책이 그 하나 더 번역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 자크 브루스라는 분의 그 책은 좀 더 이게 이제 역사적 전개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무 하나하나를 보고 있고 그 뭐 버섯 얘기 뭐 다양하게 있어서 그것도 곁에 두고 가끔 그 동화를 찾아볼 때 목차가 좋더라고요, 목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즌을 잘 마무리해 주신 우리 대장님은 저는 처음에 만물의 영이 있다가 인류가 사고 체계라고 했을 때 네. 그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네. 이 나무 신화를 읽으면서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사고 체계라는 말이 만물의 영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만물에 이름을 짓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만물과 이제 역할극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관계를 이제 탐구하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면서. 인간이 자신을 도구로 쓴다는 말, 그 말과 함께 그, 그런 의미가 많이 생각이 돼서 좋았어요. 네. 선생님이 그 애니미즘 다음 그 타일러의 애니메이션 다음으로 왜 이 책을 선택을 하셨는지 네 그런 거 생각해봤어요. 생각이 깊이 없었는데 얻어걸린 자, 그러나 이것이 필연이다. 이걸 읽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도달했고, 과제를 쓰실 때 분량도 자유, 주제도 자유, 다 좋은데요. 일단 그 모든 게 마무리를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완성은 못하더라도 해보려고는 해야 돼요. 그런데 정리를 할 게 있어도 너무 좋고, 내가 재밌었던 이야기가 여기 있네도 너무 좋습니다. 그거를 이런 생각으로 내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문을 하나 문턱을 하나 만드는 거죠. 여기 내가 이르렀어. 여기에 아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다음에 요런 내용적으로 뭘 정해본다. 생각거리를 하나 찾는다. 이게 중요한 과제고 글로 쓸 때는 어떤 게 글이 잘 쓰여지냐면요. 내가 배운 걸 정리해 봐야지 이러면 문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배웠어. 이런 형식으로 그거를 맞춰 끼우면 이제 그냥 빨리 쓰여집니다. 쓰여지기는.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걸, 이제 독자를 대충 뭐 바다 정도로 상정한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 세미나 안 들었던 강평쌤한테 좀 알려드려야지. 이런 방식의 느낌을 가지고 글을 쓰려면 요한 단계 조금 우리만 아는 방식이 아니게 조금 나가면 더 좋죠. 여기서 적당히 모르고 적당히 아는 누군가를 설정을 해보면 글은
그 금방 만들어집니다. 그럼 만들어지는 느낌이 중요하니까요. 이 두 개를 다 맛보시기를 바라고 쓰는 거를 그 영들이 쓰게 할 거니까 뭐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다음 주에 오프라인으로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